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전라도하고 관련해서 제 역사연구원 그 소견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본래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났고 전라도에 온 지는 2008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2018년하고 23년이니까 약 한 15년 정도 됐네요. 왜 여기를 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와서 한 15년 살았는데 이제는 솔직히 다른 데도 좀 가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전라도에 대한 애착을 왜 갖냐면 저도 옛날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재명 씨처럼 소년공이 돼가지고 무허가 공장 그런 데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 소년들이 같이 일하고 있을 때 그 전라도 소년들을 유난히 비난하고 막 그 나쁘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 공장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사회에 나와보니까 직장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군대에서 이 전라도에 대한 악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답을 찾았는데요. 그 답이 어떤 거냐면 하나는 백제가 660년에 신라에 흡수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의도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했어요. 맨 첫 번에 흡수당한 게 백제 아닙니까? 계급 사회를 따지는 그 신라에 뭐 육두품이 있고 17관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7관등급이라는 건 최하위 계급인데 새로 복속된 백제 신민을 17관등급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5관등급이나 10관등급으로 특별히 올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신라는 저희들끼리 진골, 성골을 따지는 사람들인데 그 신라의 그 골품이 전혀 백제하고 연관이 안 되는데 백제를 인정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전라도를 비하 무시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보고라는 소년이 정년이라는 소년하고 둘이 당나라로 망명을 가죠. 그 망명 간 연대는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망명 간 이유가 뭐냐면 신라에서는 17관등급이 할 수 있는 게 소장농이나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거 그리고 그 상민 취급받는 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탄생한다 하더라도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출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당나라로 망명 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제 생각에는 10대에 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신분의 제약을 받는 이 조국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백제는 아니지만 신라라고는 한반도의 영토에서 태어난 그 조국을 버리고 당나라로 망명 가는 그 소년은 아주 용감하고 진취적인 소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나라에 가서 뭐 여러 직업을 전전했겠죠. 노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해적들이 하도 심하게 침공해 오고 그러니까 그 당나라에서도 해적을 퇴치해야 살겠다. 그래서 소위 무령군이라는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해병대격인 것 같아요. 바다와 육지를 양쪽에서 수령 양력으로 지키는 그런 군대죠. 열심히 군 생활을 이제 적응하는데 장보고라는 그 소년이 전라도에서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주로 활 가지고 사냥을 했어요. 꿩도 잡고 뭐 토끼도 잡고 다람쥐도 잡고 그 활로 은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쏜다고. 활 쏘는 솜씨에서부터 그 무령군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일치월장해가지고 인정받아서 무령군 중소장까지 올라가는데 이 중소장이라는 지위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한 중대장급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반을 잡고 나서 당나라의 민가에 가보니까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면서 아 그랑께 말이야 전라도가 말이시 어쩌고 그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전라도 사투리가 독특해요. 그 전라도 사투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거시기
머시기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거시기라는 거는 게스예요, 게스. 게스가 뭐냐면 뭘 생각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기 말하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머시기는 미주어예요, 미주어. 뭘 측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시기, 거시기가 나중에 이제 영어가 번역돼 가지고 거시기는 게스로 번역해요. 머시기는 미주어로 번역했고, 물론 미주어가 측량하다, 뭘 관측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 이게 말이야, 거시기가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머시기는 뭐냐면, 잘 살펴서 측량해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거든. 하여튼 그거는 지엽적인 얘기고, 그런 독특한 어법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반갑더라고요, 장부가. 그래서 가서, 당신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당나라에 와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해적들로부터 납치당해가지고 팔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그냥 아주 얼마나 구슬플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납치당해가지고 팔려왔으니까. 이 장부가 그때부터 노예들을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내 고향 신라에서 나라를 어떻게 지키길래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팔려와가지고 여기서 노예를 하고 있나. 이걸 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비참한 거야. 장보고는 의협적인 청년이거든. 그리고 진취적인 청년이고. 여기 아마 새로 국회의원 나오는 그런 분들처럼 뭔가를 개선하려고는 그런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 청년들이. 장보고 역시 그런 사람이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이 역사를 들춰내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논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신라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당나라도 지금 해적한테 그렇게 당하다가 해적을 막기 위해서 무령 군대를 조직해서 링비를 쓰고 그놈들 해적 오면 막 결투하고 이래가지고 쫓아보내가지고 지금 평정이 됐는데 이거 우리 신라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한 그 노예 주인들, 당나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고향 신라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저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나는 신라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인데 내 고향 사람이 여기 와서 저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슴이 아프요. 저 사람들을 좀 풀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정직하고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알았어. 우리 다른 노예를 쓰더라도 풀어주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풀어주는 게 하나, 둘, 열, 설, 스물, 백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어디다 이 양반들 수용했냐면 그 법화원이라고 하죠. 오늘날 그 법화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산둥반도인데 옛날에 그 노나라 땅이었다고 그래요. 춘추 전국 시대로 돌아오면서 숱한 나라들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임자 없는 땅이에요. 국유지야. 법화원에다가 수용시키고 그 땅을 마음대로 일궈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불교를 믿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불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양반들을 포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당나라를 이렇게 하고 정작 우리 신라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좀 구해주긴 했지만 산동반도 요 에리어에 사는 사람 몇 사람 구해준 것 뿐인데 다른 당나라의 그 넓은 땅에도 해변가는 굉장히 많이 와 있을 텐데 노예를 갖다 팔아먹는 게 당나라에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아메리카 대륙도 가고 유럽에도 가잖아요. 그럼 우리 신라인들을 이렇게 갖다 팔아먹는 걸 보고 내가 여기서 무령군 중소장 됐다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에 돈 모았던 걸 좀 값나가는 뇌물감이 될 만한 것을 꾸러미꾸러미로 여러 꾸러미 싸가지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제42대 흥덕대왕을 찾아가요. 그 당시 흥덕대왕이 826년부터 836년까지 제의연서감인데 835년에 장보고 장군이 찾아가요.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꾸러미 싼 보물들을 여러 그 성골들 이런 골품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대왕님하고 면담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날을
교섭 끝에 어떻게 해서 운이 좋게 흥덕대왕님하고 면담이 됐는데, 흥덕대왕님한테 가가지고 제가요 당나라에 가서 무령군 중소장까지 하면서 바다를 지킨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리 신라인들이 숱하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만 팔리는 게 아니라 중원 전체에 팔려나가고 유럽까지도 팔려나간다는데, 우리 신라의 신민들이 이렇게 팔려나가서는 되겠습니까? 대왕님이 나라를 지키는 데는 백성이라는 그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을 보살피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나라에서 무령군을 조직해가지고 해적을 대적해서 싸워보니까 가능합니다. 저한테 모병군을 주면 제가 이 신라의 바닷가에 있는, 특히 그 호남 지역의 곡창지대 주변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바다를 지키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바다를 지키고, 또 지금 점증하는 아라비아 쪽에 그 사치품 상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신라인들의 부호층을 찾아다니면서 기금속 뭐 이상한 물품을 갖다 고가에 팔러 가는데, 저희들이 그거 검문해가지고 그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해가지고 그 귀족들이 10만 원씩 사는 물건이라면, 제가 당나라의 그 경험에서 보면 한 5만 원이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한 깎아가지고 귀족들한테 10만 원에 사는 걸 최대한 깎아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관세로 받아서 해양 경비대들 숙식 제공하고 거기 활동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왕실에다 상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모병권을 주십시오.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흥덕대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은 삼국 통일 후에 군대를 전부 해산하고 왕권 수비대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를 턱턱 내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지만, 장보고는 제 스스로 군사를 모병하겠다는 그 조건으로서 신라의 17관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17관등급인 제가 육두품에도 못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신라에서 군대를 준다면 최소한 뭐 10관등급 이쪽 저쪽 되는 그런 병사들인데, 그런 병사들을 나한테 줘야 제가 통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라의 10관등급 이쪽 저쪽 되는 사람들이 최하 17관등급인 장보고한테 와가지고 지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솔 자체가 안 되니까 저한테 모병권을 주면, 특히 그 전라도 지역에는 17관등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제가 수집해가지고 신라의 해안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덕대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뭐 손 안 대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좋다. 그럼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835년에 이 전라도 지방에 와서 각 고을에 다니면서 내가 며칠 전에 흥덕대왕님을 만났는데, 이 전라도 일대에 곡창지대에 왜구들이 끊임없이 출현하는데 경비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여기서 모병을 해가지고 바다를 지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20세 전후의 청년들을 모아달라. 각 고을에 다니면서 연설하니까 망명을 받았다는데 그 관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적극 협조를 하죠.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해적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적한테 무슨 당했거나 당한 이웃에 대한 사례를 아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나서가지고 저도요, 저희 이웃에 사는 누가 얼마 전에 납치당해 갔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재산 다 뺏기고 뭐 해적만 오면 우리 산으로 뛰어 도망가서 숨기 바빠요. 지금 아주 그게 가장 불안하고 삶에 대한 불안정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흥덕대왕님을 만나서 이 해안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그 흥덕대왕님으로부터 모병권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나하고 같이 해안경비대를 같이 활동할 용기가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은 나를 따르시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건 그냥 황금 같은 기회거든요. 이 17관 등기 보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당장 그 대원이 되는데 보람차요. 그러니까 저도입니다 해가지고 흥덕대왕한테 얼마의 모병권을 얻었냐면 1만 명의 모병권을 얻었어요. 근데 아마 당장 그 해는 1만 명이 못 됐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을 모병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해진을 설치했는데 1년 후에 흥덕대왕이 죽어요. 매년 새로운 20대를 모았을 그 보고 장군이 서기 846년에 약 한 12만 명의 군사를 모은 거예요. 12만 명을 모아서 다 완도, 그 청해진, 거기다가 그 모아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적이 완도만 옵니까? 해적을 막기 위해서는 각 바닷가 요소, 항구에 전부 다 배치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이 목포가 제일 많이 드나드는 데라고 친다면 목포에 몇만 명을 뭐 이렇게 주둔시키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을 지정해, 이 목포 청년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하다, 고기 잡다, 뭐 해적이 나타났다면 와 하고 몰려가지고 그 일사불란한 그쪽에 이제 지휘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서남해안 일대를 장보고 군단이 딱 장악한 거예요. 그럼 경상도는 없느냐? 경상도는 없어요. 왜 없냐면 우선 경상도 사람들은 17관 등급이 없어. 그럼 그 관등급이 그 위로 높은 사람들이 17관 등급인 장보고한테 와가지고 왜 대장님 뭐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경상도는 왜 없냐면 본질적으로 경상도는 농업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경상도는 기존의 관직들이 지키고 있어. 근데 이 전라도는 백제로부터 복속된 땅이니까 내버린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농사지면 곡식만 가져가지 이쪽은 그 제대로 관리를 안 한대요. 전라도 중심으로 해서 완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모인 게 각 포구에 지금 목포만 해도 목포, 무안저 쪽에 뭐 도리포, 여기 영산포 뭐 이런 식으로 포가 다 있는데 그 포가 뭐냐면 영어로 포트라는 얘기예요. 시포트. 그 각 포에는 배가 드나드는데 해적선도 들어와요. 왜냐면 해적선이 뭐 딴 데다 대고 밑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해적선이 오든 상선이 오든 배가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방어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포인트 이렇게 조직한 게 전부 다 합치면 12만 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라의 왕권 가지고 다툼이 심했잖아요. 흥덕대왕이 죽고 나자 희왕왕이 들어서는데 그 양반도 암살당해요. 민해왕인가 이 사람한테. 김균장의 아들인데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조카가 왕위에 올랐는데 저놈이 나를 그냥 놔둘 가능성이 별로 없어. 이 양반이 머리가 들어가는 사람이라 나는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장보고 흥정을 해야 되겠다. 자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장보고한테 가가지고 나를 좀 목숨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장보고가 오케이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장보고도 배타적으로 내쫓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방법은 발해나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신라하고는 영영 연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장보고 흥정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장보고한테 가서 그 사실을 얘기를 해요. 나 이래서 그 암살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나를 좀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보고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그 맞네. 당신 그 위험하네. 그러면 나한테 와 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김우징 씨를 자기 밑에다 데리고 있어요. 그 후로 얼마 있다가 민해왕이라는 놈이 희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 김우징 씨가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해도 너무 난잡하게 나가거든. 그래서 장보고 장군을 만나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왕실을 대신해서 장군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신라가 이렇게 왕실이 복잡할 줄은 내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내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가서 민해왕 저놈을 처단하고 내가 그 왕을 다시 세우든가 내가 하든가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군사 5천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 우천 드리죠. 군사 우천 드리는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내 청도 하나 들어주죠. 이게 무슨 청이요? 내가 지금 신라의 17관등급인데 등급이 올리려면 내 딸을 왕실에 시집 보내가지고 자연적으로 등급이 올라가서 나도 이 밑에 통솔하는 데가 17관 등급만 데리고 있을 게 아니라 뭐 10관 등급도 데리고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해양에서 이게 기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청도 좀 들어주시오. 그러니까 김우중이가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 줬어.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민해왕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군사를 한 5천만 추려서 주시오. 장보고가 가장 잔머리 잘 들어가고 좀 말 잘 듣는 놈, 염장이라는 놈을 골라가지고 군사 5천을 줬어요. 주면서 염장한테 단단히 일르는 거예요. 너 일당 100 한다는 각오로 가가지고 우리 장보고 군단의 위력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신라를 치러 가는데 여기 강진호고 나주에 걸쳐 있는 병영산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신라의 보안사령부가 있다. 왜냐하면 백제를 복속은 땅이기 때문에 혹시 백제에서 반기를 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안부대가 거기 있으니까 그 부대를 먼저 치고 가라. 그걸 안 치고 가면 뒤를 와서 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기습적으로 가서 강진 나주에 걸쳐 있는 병영산성에 있는 신라의 보안부대를 치고 바로 신라로 가서 들어가 봐라. 김우징이가 왕위에 올라서 이 사람이 신무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보고가 탄탄한 그 기반을 잡았다 싶었는데 이 신무왕이 1년도 못 가서 죽어버렸어요. 왕이 그 자주바뀌어요. 신무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문성왕이 이제 올라갔는데 그 아들은 장보고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단 말이에요. 제 아버지 신무왕을 살려준 은공은 있지만 그 정치사회에서 그런 게 통합니까? 그래서 장보고가 아주 낙담을 하고 있는데 이 염장이라는 놈은 장보고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그 신무왕을 바꿨으니까 아주 목에 힘주고 장보고가 좀 뭐 궁금한 거 있어서 사람 인편에 뭐 물어봐도 나중에 알려준다 그래. 그러고 아주 이게 뻐기고 다녔는데 이게 벼랑간 신무왕이 죽어버리니까 장도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막 코가 쑥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문성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차피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은 장보고의 딸을 왕실에서 받아주게 되면 사돈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상대등 정도의 대우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왕실의 중요 회의도 참석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왕실이 위협을 받게 생겼단 말이에요. 문성왕이 이게 똑똑한 사람이지. 염장을 설득해가지고 너 가서 장보고 장군을 암살해라. 그러면 너한테 청해진을 줄게. 이렇게 염장이 와가지고 장보고를 속여가지고 형님 제가 그동안에 해설을 떨어가지고 장보고 둘이 술판을 벌이다가 장보고가 먼저 술 먹고 떨어지니까 염장은 술 먹는 척하고 딴 데 다 붙고 그러다가 막 칼로 난자해가지고 장보고를 암살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맡았는데 그때 비로소 점호해보니까 10만 명이나 장보고 군단이 이게 다. 근데 이것을 신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1만 명 선으로 유지해라. 나머지는 위험하니까 다 없애라. 그런데 그거 무슨 재주로 그 천하의 당시의 신라에서 최대 그 전투 경험을 가진 맹장들인데 이걸 무슨 수로 그 10만 명을 없앱니까? 신라는 뭐 정예군도 아니고 염장이 와가지고 제 아무리 변절하는 수집했다고 해도 1만 명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왕실하고 얘기해가지고 851년에 10만 명을 어디로 보내냐면 벽골제로 보내요. 근데 851년에 보냈다는 얘기는 이 벽골제 그 비석의 비문에 나오는데 나도 그 잘 이해가 안 가. 왜냐면 분명히 장보고 장군을 846년에 죽었는데 그동안에 염장이 그 장보고 군단의 그 부하들을 신라왕실하고 짜가지고 벽골제, 옛날에는 벽골제고 김제 저수지 준설공사 하는데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죽일 작전을 썼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장보고 부하들이 8도의 맹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맹원이 왕룡이라고 왕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개성 상단이 제일 커. 왜냐면 저 몽골이안 뭐 저쪽에 중원까지 막 인삼하고 이렇게 그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상단이고, 동해 쪽에는 김순식인데, 신라에 왕족 거둔 사람인데 그걸로 그 피난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단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전부 신라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보고 군단들이, 다시 얘기하면 장보고 군단을 모집할 때 20세 이상이니까 얼마입니까? 815년생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동안에 뭐 한 30세, 40세, 50세까지 이렇게 됐는데,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옛날엔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이 전부 다 같이 따라다녀요. 장보고 군단에 10만 명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들 낳아서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궁예가 양길이 부하로 들어갔는데, 강원도 원주에, 그것도 다 신라의 반기를 가진 사람이거든. 그 양길이 부하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궁예한테 군사를 주면서 강릉에 있는 김순식을 치라고 그랬어. 궁예가 그 김순식을 가서 쳤는데, 쳐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복지겸이라는 사람이 있고 박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들이 15살 먹은 아이들이야. 김순식 상단에 와서 심부름 하고 그러다가, 여름에는 뭐 이렇게 개구리, 뱀 이렇게 잡아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거지로 이렇게 살다가, 겨울에는 헛없이 거기 와서 상단에서 뭐 이렇게 일해주고 밥 좀 얻어먹고 이제 이렇게 사는 애들이에요. 그 얘들을 데려다가 궁예가 어디다 냐면 양길이한테 줬는데, 키우다가 나중에 궁예가 양길이를 치고 복지겸하고 박수리를 데려다가, 복지겸은 지금이라고 말하면 경호대장이라 쓰고, 박수리는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걔는 경호보좌관으로 쓰고, 이래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그 궁예를 치고 나서 왕건으로 왔잖아요. 그 왕건 밑에 가서 복지겸 박수리가 그대로 왕건으로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경호를 하다가, 복지겸은 누구냐면 여기 장보고 군단에 그렇게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왕건에, 복지겸이가 경호대장 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충청남도 면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 그 면천 복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뭐 족보도 면천으로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다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건이 궁예를 치고 성공하고 나서 충청북도 진천하고 음성 롱다리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특공대를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저 삼남 지방에서 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맞겠다. 그리고 어디다 또 배치했냐면 그 면천 지방에 소위 요즘 삽다리라고 그러죠. 삽교천. 거기다가 또 특공대를 배치했어. 그리고 복지겸이 무슨 중병이 들어가지고 가서 안정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특공대가 있는데 보낸 게 면천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 왕건이 복지겸이한테 100만 평인가 하는 땅을 하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부로 살았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100만 평 경영하자면 뭐 거기 집사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면천복시다. 근데 그 박수리라는 사람은 끝까지 복지겸을 형님처럼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왕건을 끝까지 모시다 왕건 돌아가시고 나서 광종, 정종, 충청북도 이 두 사람한테 암살당했잖아요. 박수리도 결국은 호적을 복지겸 그 자기 의형제 옆에다 갖다 보내놔서, 요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복지겸하고 박수리는 충청도 사람이다. 그 뭐 복화사의 아들이다.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화사라는 거부가 뭐 중국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부인데 그 아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국에서 온 거부의 아들이 그 당시 동해면 어디라고, 동해 강릉 김순식이한테 가가지고 개구리하고 두꺼비하고 뱀 잡아먹고 살았다는 게 말이 돼요? 세력들이 전부 다 이 전라도 지방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건의 최대 충신이 누구냐면 신순경이니까, 신순경님은 원래는 이제 곡성신 씨예요. 그 곡성신 씨라는 건 여기서 다 제사도 지내고 그래. 그 곡성신 씨가 왕건한테 황해도에서 그 땅을 하사받아가지고 바꿨는데, 전라도 사람 장보고 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왕건을 끝까지 모신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 100세까지 돼야 되니까 그렇게는 아니고, 중반에 거의 다 죽고 10만 명 중에서 거의 다 죽고 1만 명 정도 아들들을 같이 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뭐 직업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상 지키는 데만 가가지고 그 아들도 똑같이 해상 경비 들어간 거지. 궁예를 지기 전에
코로나에 몰렸잖아요. 그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왕건이 이 궁예를 설득시킨 게 뭐냐면 내가 전라도 지방에 가서 후백제 견훤의 자금줄을 끊겠다. 그러니까 궁예가 무슨 소리냐. 견훤이 어떻게 해서 후백제를 저렇게 별안간 용성 발전시키나 하고 봤더니 월나라, 노나라, 무슨 당나라 뭐 이런 데하고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그 자금이 견훤한테 들어가더라. 그래서 견훤이 세력을 막 확장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궁예 형님이 앞으로 대권을 잡는데 저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견훤의 후백제 발언하는 세력을 차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궁예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왕건 여놈이 자기의 군사를 좀 빌려달라고 하려고 하는 줄 알고 눈을 똑바로 뜨고 눈도 한자밖에 없지만 무슨 군사가 있다고 거길 가냐고 뭐 그러니까 왕건이 그건 걱정 마십시오. 거기는 이 육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궁예 형님이 지금 거느리는 이 군사는 충청도고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 군사 가지고는 칠 수가 없고 저희 상단에서 관리하는 그 해양경비대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얘들을 데리고 와서 그 해상 세력들을 치지 육군 가지고 와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멀미하고 뭐 이래가지고 금방 그 제압당하기 때문에 저희 상단 군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입장에서는 아주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떡 먹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해봐. 그래가지고 왕건이 장보고 부하들로서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원로들, 이 양반들을 소위 그 지휘자로 삼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영산강에 치고 올라가서 그 오부돈이하고 이제 오다리안이하고 부자가 운영하는 상단을 접수하죠. 그래서 이제 오부돈의 상단을 접수하고 나서 저 서기 903년인데 거기 상단을 제압하고 나서 또 궁예한테 불려왔다가 나중에 궁예를 칠 결심을 하고 여기 내려가지고 누구를 치냐면 앞에도 있는 수달 능창 장군을 치죠. 왜냐하면 수달 능창 장군이 무지하게 강한 그 세력인데 이 사람을 쳐가지고 이 해양 세력 때문에 여기 목포, 진도, 뭐 완도 이쪽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수달 장군을 쳐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다는 왕건이 목이 날라가지. 그러니까 얼른 궁예한테 보내버리지. 그러니까 궁예가 뭣도 모르고 수달 장군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은 궁예가 이제 철천지 원수인 거야. 저놈이 그 수달 장군을 죽였으니까. 근데 왕건은 이제 씌우려는 거지. 그 형님은 그 잘 설득해가지고 의형제를 삼아서 같이 신라를 치는 세력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죽였다고 저 형님이 원망스럽다고 막 이제 울고 그러니까 이쪽 세력들이 그렇다면 왕건은 처음부터 우리 수달 장군을 칠 생각이 없었구나. 근데 이 기왕에 수달 장군이 궁예에 의해서 죽었다면 이 전라도는 궁예가 원수다. 그래서 이제 왕건한테 항복을 하죠. 왕건은 그 세력을 가지고 가서 이제 궁예를 치는데 그게 언제면 918년이죠. 918년에 어디서부터 치냐면 경기도 파주서부터 궁예를 공격해가지고 명성산성 궁예를 꺾고 왕건이 이제 대권을 잡았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왕건이 대권을 잡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나주에서 출생한 회종대왕 왕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회종대왕을 고려의 제2대 대왕으로 모셨는데 그 박수래가 이제 거기도 경호실장으로 그대로 가요. 박수래라는 사람은 왕건 경호대장, 왕건의 아들 경호실장까지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충청북도 유궁달씨 손녀딸이 왕견의 셋째 부인이거든. 근데 셋째 부인한테 아들이 누구냐면 광종하고 정종하고 둘을 낳아요. 근데 이 광종하고 정종이 회종대왕이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종대왕을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쿠데타를 여러 번 해서 박소리가 이제 그걸 제거하라고 왕무한테 여러 번 거느리는데 왕무는 무슨 소리냐.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아버지가 같은데 형제간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전라도 사람이 이게 고지식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못 막아가지고 결국은 정종하고 정종하고 이 충청북도 이거 유궁다리 손자사위지. 이 두 놈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회종대왕도 죽이고 박수리도 죽이고
아주 멸문지화를 만들어요. 그동안에 이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올려다가 그 조정에 여러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하려면 복잡한데 광종하고 정종이 2대에 걸쳐서 왕을 해먹는데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전라도를 몰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다 지들이 죽여버렸으니까 언젠가 전라도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 충청도 세력을 막 무차별하게 학살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철저히 막아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역사를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 전라도 사람들은 천성이 뭐 간사하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은 등에 오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 그래서 그 후녀 8조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다 고쳐놔요. 그러면서 무슨 수를 쓰든지 전라도 사람들은 아주 나쁘다. 절대 등에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경상도 오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을 모략해가지고 우리는 그때부터 모략당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결론은. 이게 뭐 얘기하려면 여러분 길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이 목포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누구든 당선이 되면 공원에다가 비석 몇 개 세워가지고 그걸 거기다 다 선전해 놓으면 전라도 사람이 뭐 애써서 전라도 얘기를 안 해도 역사적 대입을 해보면 아 전라도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게 당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필수적으로 거기를 좀 돌고 이래가지고 전라도의 위상을 세워주십사 하는 진언을 드리는 목적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코리아를 개국은 중추적인 뿌리가 바로 이 목포권 청년들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왕건의 둘째 부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혜종대왕을 낳았잖아요. 그 오다련 씨가 왕건이 궁리를 칠 때 이 목포에서 이런 배에다가 청년들을 장뜩 모여가지고 싣고 가는 게 배 2개인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2개가 아니라 수십 대가 올라갔을 거예요. 목포권의 청년들이. 그때 오다련 씨가 그걸 여기서 아주 주도해가지고 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아니면 그 궁예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예한테 무슨 원수졌다기보다도 궁예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왕건을 지켰는데 그 은공도 모르고 왕건의 아들 광종하고 정종이 전라도의 그 세력을 다 말살시킴과 동시에 혜종대왕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 아들 흥화군까지 죽여가지고 이 전라도의 그 뿌리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전라도가 나쁜 놈들이고 왕건이 전라도 사람들을 절대 등에 오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왕건이 전라도 사람 등에 오지 말라고 하는 전라도 사람, 전라도에 태어난 왕물을 고려의 제2대 혜종대왕으로 봉하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역사를 조작했는데 조작한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몽골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실에 자료가 다 불탔어. 그러니까 그 이계영하고 몇 놈이 역사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전라도 사람을 모략했다는 것을 나는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포를 위해서 큰 일을 해내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길이라고 감히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